결국은 독서란 뭐냐? 해체하는 거다. 써 있는 거를 해체하는 거다. 해체하면 해체만이냐? 아닙니다. 바로 들리지 않은 채로, 쓰여지지 않은 채로 뭐예요? 그 쓰여지고 사실은 들려야만 하는 어떤 소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결국은 코드 없이는 탈 코드 없다. 코드 없이는 탈 코드 없다. 근데 우리는 표면만 자꾸 읽어요. 표면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청의 기능을, 우리 귀는 예민해지면 환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환청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도 너무 깊이 보게 되면 있지도 않은 걸 봐요. 있지도 않은 걸 봐요. 말하자면 잠재적인 것을 보고 잠재적인 것을 듣는 거. 그게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지성이에요. 지성과 감각은 그런 의미에서 제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카프카의 문학에서 이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적인 어떤 그런 전략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얘기가 결국 이 싸움에서, 두 개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라고 하는 거.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도를 얘기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지금 문학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두 개의 커다란 권력이 있다. 육체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근데 바로 이 공생관계, 이 공생관계를 뒤집어가지고 바로 이 힘에 의해가지고 문학이라는 불가능한 문학의 삶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할 때 그 전략의 근본적인 어떤 본질 중에 하나는 이 두 개를 뭡니까? 아버지와 육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카프카의 주인공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할 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대신 외부의 권력들이 있어요. 자기를 힘없게 만드는 외부의 권력. 이 둘을 뭡니까? 묘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거나 뭐예요? 싸우게 하거나 묘한 방식으로 기능화시켜요. 기능화시켜요. 그럼 둘이 원래는 문학적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두 힘이었던 것들이 둘이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이상한 관계로 전복되면서 뭐예요? 서로를 부정하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되면서 붕괴되면서 바로 이 자기들이 불가능하게 했던 카프카의 그런 그 문학적 삶이라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던 도마봉과 딱정벌레잖아요. 카프카 이러죠. 내가 그거를 가서 뒤집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만 피곤해서 관뒀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 그걸 가만히 들여다만 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 이게 카프카예요. 직접 뭐 안 해요. 절대로. 근데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놔두면 두 가지겠죠.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닙니까? 도마뱀이. 또 하나는 뭐예요? 뭐지요? 풍뎅이든 뭐가 지가 어떻게 막 몸부림 쓰다가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도망가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근데 카프카의 상황은 뭐예요? 스스로 뒤집어져가지고 뭡니까? 도망갈 상황이 못 돼요. 못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또 하나의 상황도 있죠. 뭐 카프카 자기가 가가지고 딱정벌레를 누가 도움자가 와가지고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카프카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뒤집어 있는 상황은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또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게 되면 정신 차리고 있게 되면 예기치 않은 힘의 전복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마뱀이 뭡니까? 오다가 툭 차고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도마뱀이 왜 그걸 못 보고 가다가 툭 차나? 이건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마뱀을 그렇게 툭 차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툭 차가가지고 뭐 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고 뭐예요? 자기는 그만 실수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권력을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카프카적인 전략이에요. 이건 자연현상 속에서는 그 뭡니까? 풍뎅이하고 그 다음에 뭐죠? 동화변사에서는 우연이죠.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우연이죠. 그런데 카프카가 그걸 보면서 발견한 건 뭡니까? 아,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니까? 우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드는 거예요. 우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게 되면 맨 끝에 가시면 아버지가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판단해가지고 막 하고 결국 너 이 악마의 새끼야 가서 죽어라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아들에 의해서 묘한 방식으로 유도돼요.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만 오버하셨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선고받고 아들이 뛰어나가니까 아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생기죠. 어떤 아버지입니까? 침대에 꼬꾸라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대로 넘어져 버리는 아버지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긴 거예요? 예?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그 앞문장 보게 되면 뭡니까? 자꾸 아버지를 침대에다 눕히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눕혀집니까? 안 눕혀지죠. 벌떡 오히려 일어났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에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알아서 쓰러져, 지가. 알아서 쓰러져. 그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왜 쓰러지는지. 왜 쓰러지는지. 굉장히 좀 눈썰미 있게 보셨습니까? 그 문장. 그리고 그 아들은 나가서 물속으로 떨어진다. 그 문장도 우리가 나중에 봐야 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프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카프카의 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생존 전략. 이 생존 전략을 여기저기서 구사해요. 구사하고, 그 대표적으로 그 생존 전략의 상황과, 그 생존의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뭡니까 힘없는 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어떻게 힘 있는 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를 구가할 수 생존이 가능해지는가 그 모델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작품 속에.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하고 아들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카프카가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이렇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 작품이 쓰여진 그 근본적인 계기는 그 카프카가 펠리세 바우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여자와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빨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빨이 좋아서 그렇게 좋았는지 어쨌든 모르는데, 겉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약혼의 대상으로 만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펠리세 바우어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프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펠리세를 만나고 이 작품을 썼을 때 나에게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악마와의 계약이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악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토이페레라고 얘기합니다. 데몬 아니면 사탄 이런. 그래서 카프카에게 펠리세 바우어와의 관계에서 생기고 있는 이 약혼의 프로젝트는 뭐냐?
이건 마치 파우스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악마와의 계약을 맺은 거다. 이 악마성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 악마성의 이유는 적어도 펠리스 바우어에 대해서는 펠리스 바우어라고 하는 여자, 여기는 프리다라고 나오는 여자, 이 여자는 이 악마 계약을 위해서 기능화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악마성이죠.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 존재도 사실 카프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사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만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여자와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두 존재, 자신의 문학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두 존재를 같이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모종의 프로젝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자기의 문학적 삶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동시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뭡니까? 배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죠? 여자를 뭐예요?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게 악마와의 계약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어떤 끊어질 수 없는 두 관계에 있는 두 어떤 존재를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기능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와의 계약이에요? 아니면 악마와의 계약이에요? 카프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프카의 문학은 이 악마와의 계획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투쟁이다. 생존투쟁. 그래서 이 생존투쟁, 살아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카프카 문학을 우리가 아주 그 고전으로만 읽고 말이에요. 또는 아주 세계 문학의 굉장한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작품으로 읽고 이렇게 읽도록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요새 보게 되면 우리 철학에서 정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간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거기에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존재가 거론되기 시작해요. 호모 사케르가 누굽니까? 사실 카프카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카프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막강한 힘 앞에서 자기 생존을 스스로 구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뭡니까? 우리 호모 사케르 같은 길 보면 아간벤이 카프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중요하게 다뤄요. 베냐민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다루는데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카프카 문학이 전개하고 있는 이런 문제, 상황의 문제성과 생존의 문제성과 생존의 어떤 그런 컨디션의 조건들과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그런 투쟁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낯설게 여겨지세요. 아니면 바로 우리 문제처럼 여겨지세요. 아간벤이 정치 철학에서 거론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적 권력이든 수많은 권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호모 사케르예요. 실제로. 호모 사케르예요. 그 호모 사케르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뭐예요? 순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카프카처럼 살아남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싸움은 뭐예요? 가능성이 없어. 실제로. 뭘 하실 건데?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얌전히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저항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전략이 구사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전략만이 가능할까? 이런 이상한 전략밖에 없어요. 이상한 전략. 그러나 아주 교묘한 전략.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카프카의 문학을 여기저기서 다른 작품들을 좀 하긴 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제 문제의식은 거기 있습니다. 이 카프카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프카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카프카를 이해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카프카를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카프카를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현재화시킬 필요가 있다.
카프카를 현재 상황에서 뇌관으로 우리가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카프카 문학을 권력투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보면 소의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실존주의의 문제 이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카프카 문학은 너무 정난화하다라는 거죠. 볼 때는 너무 정난해요. 그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뭡니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장이 없다는 의미에서 야해요. 굉장히 벌거숭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사실은 항상 다뤄지고 있다. 소송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소송의 어떤 작은 모델로서 사실 우리는 또 이거 읽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위 법의 문제와 카의 문제예요. 딴 게 아니고. 카의 문제. 마구 지 마음대로 체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 체포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형까지 해요. 그런데 소송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개같이 죽는군. 이렇게 얘기해요. 개같이 죽는군. 그때 처음으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는 뭐예요? 개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문장이 내가 죽어도 이 수치감은 계속 있을 것 같았다. 이건 좌절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인식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알려질 수 없는 어떤 비밀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볼 때. 관통해버린 거예요. 이 문장은 무슨 이 수치감, 산다는 일의 수치감,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걸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연명하려고 하면 애쓰다 보니까 이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인가, 모욕적인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갔을 때, 나는 개구나. 그걸 알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어떤 숨은 권력, 그 권력이 어떤 중앙 집권적 권력, 그거는 이미 아닙니다. 혹은 후코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구조화되어 버린 권력.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무엇입니까? 증명해내는 거죠. 숨어 있는 걸 증명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방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해방은 없어요. 카프카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떨어져 죽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죽는 건가? 한번 우리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펠리세와의 약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약혼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죄의식의 표현이에요. 자신이 약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약혼이 뭡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가동되는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미 기획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식을 갖죠.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이후 펠리세 바우어하고 그래서 또 하다가 파혼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다가 파혼하고 또 하다가 파혼하죠. 이 파혼하죠. 그리고는 결국 끝나버리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폐병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만 펠리세 바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수해요. 어떻게 복수하냐는 말이죠. 이 펠리세 바우에 쓴 편지를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카프카는 뭡니까? 보상을 주긴 준 거예요. 보상을 주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악마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프카 이 첫 작품 하면서 그렇게 좀
그 이미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예상대로 이제 한 번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전체적으로 요 얘기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두시고 전체적인 카프카 문학의 어떤 그런 그 구도입니다. 구도.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권력의 기하학. 이거를 알아두시고 우리는 다음에 한번 작품 분석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면밀한 그런 그 전략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순서는 뭐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이게 하다 보게 되면 순서는 짜놓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또 뭐 나중에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해서는 얘기할 너무 특히 카프카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짧은 작품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작품 하나만 이건 바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카프카 전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을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카프카의 이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아니면 권력의 기하학을 어느 정도 좀 습득이 되시면 다른 작품들도 읽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변형돼요. 계속 변형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훈련도 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만 더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작품 들어가면 나중에 또 가지고 또 섞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게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만 해서 그냥 끝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분석은 뭐 안 읽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가서 좀 꼼꼼한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 하에서 한번 그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름대로 이게 뭔가 붙잡혀 나가고 있는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전혀 이런 배경 없이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런 거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